생각하면서 동지들 자신 있습니까? Rallies. That is the level of it. 大統領府前ではすでに5、4、3、2、자세한 얘기 네 분의 정치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영학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대변인,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네 분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보셨듯이 5차 촛불 집회는 시 문화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과거 폭력, 정치구호로 가득 찼던 광장 집회가 이젠 비폭력, 문화 코드 중심으로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퇴진이라는 메시지는 더 선명했습니다. 이번 주는 대통령의 앞날을 가르는 운명의 일주일입니다. 먼저 간단히 이번 주 일정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오후 3시부터 아마 지금 새누리당에서 대통령을 향한 징계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의 1호 당원입니다. 1호 당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징계 대상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오늘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대면 조사를 결정적으로 29일까지 받아라 라고 검찰이 요구했던 시한입니다.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공식적으로 대통령 변호인은 이 부분을 거부했습니다. 내일 야당은 공식적으로 지금 특별검사 후보를 2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2명을 추천하게 되고 그 특검에 대해서 사흘 뒤 12월 2일 날 대통령이 1명을 뽑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저희가 국정감사, 국정조사가 됩니다. 국정조사 1차 기간보고가 문화체육부 등을 시작으로 해서 30일 날부터 본격화됩니다. 그 다음 일정은 이제부터 특검, 탄핵안 발의가 이제 되고 12월 2일 날 표결이 이루어질지는 이게 일주일 늦춰질 수도 있고 지금 약간 그건 유동적입니다. 자, 먼저 최병묵 편집장,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유영하 대통령 변호인이 공식적으로 검찰에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금 이제 29일 날까지가 검찰이 정한 대통령 대면 조사를 받으라는 시한을 정해놨는데 2차 시한이죠. 그렇죠. 2차 시한. 자, 결론적으로 못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못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시국 수습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특검도 임명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현안이 많다. 그래서 지금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시국 수습 방안은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탄핵 국면으로 넘어갈 텐데 뭐 시국 수습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번에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 유영하 대변인이 얘기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은 사실은 이유가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거였거든요. 중립적이지 근데 못하다. 이번에는 이유가 좀 바뀌었어요. 네. 뭐 저 시국 수습 방안도 마련해야 되고 뭐 특검도 임명해야 된다는데 시국 수습 방안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뭐 그거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특검 임명해야 되는 건 12월 2일까지예요. 네. 그거 뭐 내일 특검 후보 추천 2명 하면 네. 그 둘 중에 하나 임명하는 게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일도 아니고 그래 복잡한 일도 아닙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자 유영하 변호인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조사를 못 받겠다는 것이지 뭐 다른 거는 변명에 불과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는 안 받겠다는 거로 이제 결론을 짓고
그러면 이제 12월 2일 날 특검을 임명하면 그 특검에 의한 조사를 이제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지금까지는 이제 받겠다고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네. 그거는 바로 11월 4일 날 검찰 조사도 받고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그러는데 검찰 조사는 안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12월 2일 날 설령 특검을 임명한다 할지라도 이 특검은 더군다나 야당이 추천한 2명 가운데 1명을 네. 임명하는 거예요. 그 검찰 조사보다 훨씬 더 중립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조사는 과연 임할까? 이 부분이 이제 숙제로 남는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아마도 특검 조사도 받지 않는 쪽으로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하고 조사도 있습니다. 거부한다. 그렇죠. 네, 그걸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자, 서영훈 소장이 네. 볼 때는 지금 유영하 변호인이 얘기하는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명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모든 사람이 지금 현재 유영하 변호사랑 그러고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말을 실수합니다. 뭐 네. 최병문 편집장님으로 저도 어디 가서 자꾸 변호사보다는 대변인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 정도로 법률적 조력보다는 정치적인 공세들을 먼저 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볼 때는 일정상의 핑계를 대는데 일정보다는 사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유구무원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K스포츠 미르재단에 대해서 문화창조와 그러니까 문화융성을 위해서 국정운영을 수월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네. 백발을 양보하더라도 네. 과연 그러면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친구 아버지의 회사에 납품을 강제했다 요구했다라든가 네. 그리고 차은택 씨에 대해서 KT의 차은택 지인을 전무로 내려보내라고 한다든가 예, 뭐 광고를 광고 주라라든가 수집 때문에.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는 뭐 언론에서 보고됐지만 심야에 차은택 씨와 대통령이 단독 회동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네, 있는데 그건 아직 확인이 안 예, 됐습니다. 예. 네. 일부 언론에서. 네. 아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정운영이라고 도대체 할 수 있을 것인지, 즉, 네. 대통령이 뇌물죄 문제에 대한 그 혐의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것 아닌가. 나아가서는 검찰 수뿐만 아니라 이미 탄핵 발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조사에도 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헌재에서, 국회가 검찰 측이 되어서 헌재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인 측, 헌재 재판을 준비한 변호에 주력하지 않을까. 그래서 3번 맞을 매를 헌재에서 몰아서 맞겠다.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로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일 대변인 그렇다면 지금 이 특검 조사까지 마다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글쎄, 저는 아직은 그렇게 아직은 생각하지는 그렇게 않습니다. 지금 대단하긴 현재 힘들다. 특검 네. 후보가 아직 추천도 그러니까요. 안 된 상황이고, 물론 유영하 변호인이 중립적 특검 이런 희망사항을 이야기했는데 네. 사실은 지금 거론되는 특검 후보들은 뭐 야당이 추천하게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청와대에서 이 중립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또 뭐 시비를 걸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아직은 지금 특검 후보가 추천이 안 됐고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그 2명의 후보가 추천될 때 또 네. 임명을 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네.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는 지금 안 받고 왜냐하면 검찰 수사 받으면 최종 수사 결과 때 제3자 뇌물 혐의 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경우에 네. 이 탄핵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특검에 가서 수사를 받을지 말지는 판단할 거고 네. 저는 뭐 받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지금 이 분노나 국민이 예. 모든 걸 보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걸 안 받는다면 정말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완전히 대통령 스스로 유린하는 상황인데 네. 저는 받을 거로 믿고요. 예.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결국은 국회에서 탄핵이 이제 가결이 되고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고 네. 헌법재판소로 갈 경우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 그 심리 과정에서 네. 최대한 자기를 방어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특검 수사가 12월 2일 날 특검에 임명된다 하더라도 준비기간 20일, 물론 준비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지만 특검이 수사를 하다 보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는 좀 늦어질 수도 네,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 대통령 시간을 버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여론도 보겠다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최근 현재 지금 야당 쪽은 지금 마지막까지 지금 특검 후보군들을 압축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대략 거론되는 후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거론되는 분들을 보면 네. 사실 박시환 전 대법관인데 전 대법관 이게 법조에 있으면 우리법연구회라고 과거에 네, 있었지 네, 네. 않습니까? 예. 그 우리법연구회를 이끌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법원 내에서 아주 유명한 진보 성향의 네, 네, 판사였다. 그 하는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광범 특검이라고 있었어요. 네. 이제 내곡동 사저를 특검을 했었죠. 네. 이분은 이제 특검을 한번 했던 분이고. 네.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을 했고 대검차장을 했던 문성우 전 검사 고검이 예, 있어요. 예. 이분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검사 출신 중에는 이제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인데 예. 이분도 거론이 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지영 전 대법관이라고 네. 그 전북 출신인데 이분도 지금 이제 그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노무현 그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발탁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략 야당에서 그 거론되는 분은 요 한 5분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참. 김 교수. 그런데 지금 현재 청와대는 저번에 중립특검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검은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특검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면 임명은 하겠는데 어찌 보면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영아 변호사가 지난번에 대통령의 지금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네. 대면 수사를 거부했을 때 네. 지금 검찰이 중립적이지 못하다. 네. 이런 이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예. 하상 누가 이거 소설을 쓰는 것일 뿐이다. 예. 그래서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서 이미 특검법안 통과 당시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야당 추천은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일단 한번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파동을 겪으면서 결국 통과가 되긴 했기 때문에 아마도 특검법에 따라서 내일 야당에서 2명의 후보군으로 압축해서 대통령에 준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임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그런 논리 일관성에 보면 중립적이지 못한 특검이기 때문에 역시 나는 수사를 거부하겠다. 아마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대통령은 탄핵으로 모든 것을 나를 끝까지 한번 몰고 가봐라. 탄핵에서 한번 마지막 내가 뒤집기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한 2달에 가까운 국민적인 이 분노와 2달에 가까운 네. 대한민국 전체 국가적 위기 상황은 지금 대통령 안중에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음. 어떻게든 내 권력을 임기까지 끌고 가보겠다는 철저히 권력 투쟁적인 그리고 네. 상당히 권력 의지적인 입장에서 지금의 이 정치 일정들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안타까운 말씀밖에 드릴 게 없고요. 만약에 오늘 지금 유영아 변호사가 밝힌 시국 수습 방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일정상 어렵다는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네. 정말 시국 수습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주 내에 네. 탄핵안이 발의가 되고 뭐 2일 날일지 9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어떤 네.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탄핵안 발의 혹은 가결 부결 시에 대통령의 일정 정도의 대국민 입장은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유영아 변호사가 말한 그 시점과 일정에 어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가 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기회다. 그때만큼은 대통령이 정말 네. 대통령으로서 권력 의지나 권력에 대한 어떤 그림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국민의 어떤 요구와 국민의 어떤 분노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의 좀 용단을 좀 내릴 필요는 그때가 저는 마지막이지 않겠는가. 네. 물론 그때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내일 아마 야당 중심의 대통령 탄핵안이 아마 발의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그럼 결국은 탄핵안을 가결시킬 제적 3분의 2, 200명 이상의 의원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야당이 현재 171명이고,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29명 이상의 여당 표가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야당보다는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 특히 비박계 이 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제일 관심사인데 여야 간의 설전이 오갔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어제 저에게 60여 명의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법률적 탄핵 요건이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박지원 대표의 허무맹랑한 말은 그전에도 많았지만은 탄핵 찬성 새누리당 의원이 60명이 넘는다는 이것은 분명 거짓이고 여당 분열을 위한 해책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라는 그 반밖에 되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일이요. 30명만 돼도 반이면 30명인데 그 정도 돼도 이제 그 정도만 해도 예. 가결은 되는데 네. 자 문제는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많은데 적절히 어느 주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탄핵안 발의 서명은 좀 꺼리는 모양이에요. 예, 지금 문재인 민주당의 전 대표는 탄핵 발의안에 그 서명을 하라 새누리당 의원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네. 민주당 내에서 그 부역자 집단의 그 사람들 이름을 왜 같이 올리느냐 또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네.
정말 아무리 새누리당이 정말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 좀 표현은 좀 정제된 표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 한 40여 명이 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지금 보도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뭐 60명보다는 적은 숫자지만 네. 40명만 돼도 지금 28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김용태 의원이 탈당을 해서 탈당을 구소속으로 가서 네. 172명은 확실해 보이고 28명만 있으면 되는데 이분들이 이 자기의 이 헌법기관으로서 자기의 독자적인 어떤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하는 거죠. 그걸 하는데 그걸 이름을 올려라 말라 뭐 야당한테 자꾸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게끔 야당이 만드는 거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자괴감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국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이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게 되는데 네. 의원들이 이미 입장을 해서 당당히 아마 양심에 따른 자기의 한 표를 던질 텐데요. 네. 그 상황에서 탄핵안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퇴장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대충 공개 투표 형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지금 뭐 서명을 해라, 뭐 드러내놓고 해라 이런 거를 야당에서 압박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부 새누리당의 탄핵 찬성하는 의원들은 언론을 통해서 당당히 나는 찬성한다고 또 밝힌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새누리당의 의원들의 판단을 믿어야 되겠죠. 네. 개인적으로 서영 소장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뭐 사실은 샤이 탄핵표가 의외로 많다. 여당 출신으로 여당 소속의 대통령을 탄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자유투표할 때 무기명 투표만 하겠지만 내 이름을 소위 말해서 탄핵 서명에 하기는 쉽지 않은 결론이다. 하지만 여론조사에 드러났듯이 국민들의 지지율과 현재 국정 지지율이 4%에 불과하고 매 주말마다 수백만의 국민들이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친박이라도 비박이라도 표면적으로는 나서지 않지만 이것을 대놓고 반대했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아니라고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다가올 자기 총선에 자기의 정책 생명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많은 수가 나올 수 있다. 다만 역사의 기록에 남는 서명에는 주저주저 하는 게 여당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순실 씨 집 있잖아요. 거기에 집에 내가 뭐 1월부터 8월까지 예. 그거는 정말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나는 뭐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았고 실장 발령이 나자 삼청동 공간에 갔다 나온 거 외에 거기 간 일이 없어요. 난 거기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최 씨를 본 일도 통한 일도 전혀 없어요. 그거는 뭐 하늘에 맹세합니다. 여러분이 뭐 알아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고영태와 처음 만난 것이 2014년 한 4월, 5월경인데 그때 최순실이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차은택 감독으로서는 뭐 선뜻 그걸 믿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를 좀 찾아가봐라 하고 가봤더니 거기가 청와대 비서실장 공간이었고 거기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김기춘 비서실장과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최순실과 관련된 최순실의 남자들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이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최병 편집장한테 갑자기 세월호 7시간 얘기를 하면서 간호장교의 거치가 지금 어디가 있느냐는 얘기가 갑자기 정치권에서 지금 뜨고 지금 그렇죠. 아니 그게 이슈가 돼버려요. 묘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2014년 4월 16일 날 간호장교가 그 병원에서 사실은 청와대로 출장을 간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들어온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문제의 간호장교가 그런데 올해 8월 달에 갑자기 미국 연수를 간 것으로 지금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그 올해 8월이라고 하면 K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 문제가 언론에 처음 보도됐다란 말이죠. 집중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할 때죠. 그때 바로 갔어요. 근데 보통의 일이라면 사실 해외 연수라는 건 대개 1년 전에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결정해서 6개월 연수면 작년에 결정해서 올해 8월 달에 가서 이제 내년 2월에 들어오는 게 맞는데 이게 왜 하필이면 8월 달이냐 하는 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혹시
자, 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 이 문제가 불거지고 그다음에 세월호 7시간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 같으니까 네. 정부 여당에서 압력을 넣어서 급조해서 이 간호장교를 외국으로 빼돌린 것 아니냐. 네. 이게 의혹의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더군다나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조금 전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오늘. 근데 네. 군에서는 해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동선은 또 못 밝힌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은 자 국내에 있다는 거와 해외에 있다는 거는 이건 뭐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네. 이 부분은 이제 규명을 해봐야 될 것이고 네. 설령 이제 그게 규명이 된다 할지라도 이 8월 달에 연수를 간 것이 정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간 것이냐 아니면 네. 정부 여당에서 급조해서 빼돌린 거냐. 이 부분도 국방부는 또 정상적인 절차로 지금 그러니까 주장을 하고 국방부는 있어요. 정상적인 절차라고 주장을 하고 네. 있지만 묘하잖아요. 꼭 8월 달에 그러니까. 간 것이. 예. 그러니까 빼돌렸을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함께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네, 이 부분도 지금 깔끔하지 못해서 미국에 있다고 해서 뭔 얘기를 못하지는 않을 텐데 지금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최순실 씨 주변에 얽혀있던 남자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도대체 조금 전에 우리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표현이 아주 강경합니다. 모른다는 황당무계, 도대체 뭐 이상한 사람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먼저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김기춘 실장에 대한 얘기는 어제 차은택 씨 변호인이 얘기한 게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김 교수가 보시기에 어제 차은택 변호인이 공개적으로 아예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은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직접 차은택 씨한테 들은 그런 것이 거겠죠. 아니, 네.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차은택 씨는 일단 김기춘 씨를 자기가 최순실 씨의 소개로 만났다는 증언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춘 씨가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건 제가 볼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하나는 최순실 씨가 차은택 씨에게 김기춘 실장을 만나보라고 지시를 해서 보냈을 때 네. 최순실 씨는 그 만나라는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연락을 하거나 전화를 해서 박 대통령님 뭐 아니면 뭐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나도록 보낼 테니까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의 지금 말대로 자기는 최순실 씨한테 직접 전화 받은 게 아니고 네. 대통령이 만나보래서 만났다. 이런 식의 정황은 또 그렇죠. 다 가능한 거죠. 네. 두 번째 가능성은 최순실 씨하고 김기춘 씨가 미리 아는 사이, 구면이라고 한다면 지금 김기춘 씨는 굉장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법적으로 유리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최순실 씨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로 팔아넘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건 굉장히 부도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든 간에 지금 김기춘 실장은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와 연결된 상황에서 직접 연루된 것이 지금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최순실 씨를 모른다? 또 최순실 씨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지 않은가. 이러면서 좀 추가적인 수사와 조사가 분명히 필요한 것으로 지금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차은택 변호인이 이렇게 또 추가로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최순실 씨가 그러니까 차은택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해놨으니 김기춘 실장한테 가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공간 이치를 얘기했다. 그러니까 공간에 가보니 정성근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 내정자와 김종 차관이 서 있어서 같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상당히 정황 설명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 아주 구체적이어서 그 김기춘 실장이 하늘에 맹세코 만난 최순실을 모른다는 얘기에 비해서 네. 이 변호사 얘기는 상당히 구체적인 그 시공간 장소까지 만난 사람까지 얘기하는 거라서 네. 이 변호사 의견에 대해서 사람들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검찰의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검찰의 대선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검찰의 입장에서는 우병우 수석도 그렇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그렇고 직접 조사하기 쉽지 않아서 네. 차은택의 입을 즉 차은택 변호사를 통해서 김기춘 씨에 대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이런 모종의 최순실과 대통령과의 커넥션에 관련 있다라는 것을 흘려놓고 네. 이것은 검찰의 몫이 아니라 특검에서 수사하길 바란다고 단서를 제공한 건 아니겠는가? 어차피 이 수사가 이제 특검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제 되니까. 29일이면 사실상 30일 날 기간복을 네. 하게 되면 검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놓고 특검에 모두 네. 이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에 검찰의 면피성으로 네. 김기춘 비서실장을 직접 공격하기는 어려워도 차은택 씨를 이용해서 차도지개 같은 방법으로 김기춘과 우병우에 대해서 그 여제에 대해서 좀 실마리를 주는 그런 차원으로 타협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해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 간단히 네. 한마디만 덧붙이면 지금 김기춘 실장이 최순실 씨를 몰랐을 수도 이제 있어요. 네. 그럴 때는 김기춘 실장 이야기대로 대통령이 만나보라고 해서 네. 차은택을 만났는데 그럴 경우에 네. 차은택 씨는 최순실 씨한테 이야기를 듣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한테 말 들은 김기춘 실장과 최순실 말을
의원들은 차은택 씨가 만났을 때는 네. 차은택 씨는 최순실 씨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유, 최순실 씨가 실장님 얘기 만나라고 듣고 해서 왔다. 네. 제가 왔습니다. 이러지 네.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죠. 사실은 이게.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러나 지금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 관계가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로 현재까지는 네. 이렇게 나올 때 그때는 최순실 씨가 대통령께 부탁하고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네. 지시하는 이런 구조인데 네. 그 구조가 김기춘 실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적어도 차은택 씨가 대한민국의 왕 실장을 만났을 때는 네. 아유 누가 이렇게 해서 그것도 왔습니다. 공간까지 했을 가서 수- 만났는데. 그리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불과 한 달쯤 뒤에 문화융성위원이 되지 않습니까? 네. 차은택 씨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언론이나 뭐 검찰 다 합리적인 의심을 예.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예. 지금 우리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결국은 검찰은 시간이 없어요. 12월 2일 날 특검이 임명이 된다고 가정을 할 때는 네. 다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김기춘 실장의 문제, 우병우 전 수석의 문제는 이게 특검이 밝혀야 할 목인 것 같아요. 자, 그 네.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 공무원들이 그 상장의 업무에 대해서는 정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김기춘 전 실장은 인사위원장이에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차은택이라는 사람을, 그 김기춘 실장 말을 믿는다. 네, 네. 차은택이라는 사람을 공관에서 만나봐라. 이렇게 네. 얘기를 이제 지시를 들었다고 네. 하니까. 들었으면, 그래가지고 뭐 문화융성위원이나 뭐 이런 거로 해라. 그리고 앞으로 일을 많이 도와줘라. 네, 네. 그러면 인사위원장으로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대통령과 차은택이 무슨 관계지? 틀림없이 그거 의심을 하겠죠. 그럼 좀 알아보고 싶을 텐데. 네. 당연히 알아봤죠. 네. 네. 그럼 이제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데 전화해서 네. 야, 대통령이 차은택이라는 사람을 만나보려는데 이 사람 누구야? 네. 좀 알아봐줘. 네. 그걸 안 했다고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그거 안 한 게 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차은택과 최순실 씨 사이가 민정수석실에서 드러나겠죠. 드러나서 거기서 틀림없이 김기춘 실장한테 보고를 했을 거예요. 차은택이라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보고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제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실장이 서로 직접 모른다고 한다면. 네. 지금까지 김기춘 전 실장의 말대로라면 대통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중개인이 돼서 네. 이제 만나거나 연락을 그렇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랜 기간 모든 사건을 전부 다 대통령이 중개인을 했다? 그거는 믿기 어렵죠. 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렇게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 실장은 이제 최순실의 만남을 부인하고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률 미꾸라지이자 형량을 즉석에서 계산할 수 있는 형량 계산기 김기춘 실장이 이 모든 것을 다 검토하고 검찰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밝혀진 대통령에게 혐의를 씌우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해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김 교수, 우리 이게 특정인을 갖다 미꾸라지라는 표현을 좀 쓰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게 뭐 장어 미꾸라지라는 게 약간 잘 빠져나간다 뭐 그런 표현이겠는데 상당히 뭔가 이 정통 법조인이고 검사 출신인데 이 조사받을 때 어떤 건지를 뻔히 내다볼 테니까 대충 계산이 끝나지 않았나. 이 발언 자체 하나하나 계산된 발언 아니냐 뭐 이 얘기겠죠.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 이제 발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기춘 실장이 드러나는 최순실 씨와 관계를 사법적 처리에서 최소한 벗어나기 위한 자기의 어떤 법률적 지식을 동원한 계산을 따르면 이미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돼서 주범 내지는 공범으로 지금 명시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에서 자기는 움직였다는 것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자기는 대통령 지시를 수행한 거 외에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미 대통령은 이미 주범 종범으로 이 사건 자체의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대통령에게 자기의 책임들을 좀 덮어 씌우면서 자기는 빠져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적인 빈틈을 좀 찾아보겠다.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정말 자기가 본래 최순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김기춘 실장이 그동안 살아왔던 법률가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그 역대 정권에서 굉장히 높은 공직이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자기의 법률적인 어떤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가 모셨던 직속 상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말 부도덕한 짓을 하는 거라고 저는 개탄에 맞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기를 좀 바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명을 한꺼번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과 차은택 씨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저에게 두 명을 주목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호성
비서관은 지금 문제의 지금 녹음 파일을 가지고 지금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설 전단지까지 이 부분이 막 여러 가지 얘기들 아주 좀 강한 표현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검찰이 이례적으로 이 부분에도 좀 해명을 했습니다. 자, 뭐 최순실, 최 선생이라고 하는 표현들, 그 다음에 좀 심하게 표현한, 좀 알려지고 있는 좀 사설 전단지에 나오는 내용은 네. 우리는 그까지 얘기한 게 없다. 확인된 건 없다. 네. 검찰이 이례적으로 그까지 좀 해명을 했어요. 검찰이 확인된 바 없다고 하는 거 보면 아니란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땐 상당히 신빙성 있다는 얘기로 추측이 되는 게, 왜냐하면 이 휴대폰은 정호성 비서관의 명의이긴 하나 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휴대폰이라고 봐야 무방합니다. 대통령이 설마 아니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휴대폰 대리점 가서 직접 휴대폰을 사실 마음먹고 네. 정호성을 통해서 거의 사용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최근에 압수수색 전까지 서너 개 정도의 이분이 정호성 비서관이 대통령의 지상을 꼼꼼히 이행하기 위해서 자동 녹음 기능을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파일이 한 50여 개가 있는데 그 안에 검찰에는 두 가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성적인 자료와 정량적인 자료인데, 네. 정성적인 자료는 도대체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이렇게까지 다 하문해서 물어보고 결정해야 될 정도로 무능한 사람인가에 대한 정치적인, 인간적 실망감이 담겼다는 내용이고, 네. 또 하나는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뭔가 구체적인 지시와 지시를 이행하는, 그리고 최순실의 청탁이 담겨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정호성 휴대폰의 비서관. 비밀 파일, 네. 비서관의 녹음 파일이 검찰이 이렇게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위해서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만 이렇게 언론에 흘리는 게 아니라면, 이것 또한 특검 내지는 국정조사에서 청문위원들이 요청할 경우에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순하게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여죄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2012년도라면 대선 시기이고 2016년도 총선을 거쳐 나갔던 거기 때문에 정호성의 휴대폰 자체가 또 하나의 게이트 정국으로 비화될 수 있는 내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특검과 정치권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 휴대폰에 대한 내용들을 들여보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디지털 복원했다 그래요.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한 50개 정도의 음성 파일을 복원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검찰 수사에서는 검찰이 좀 감당하기가 버거우니까 특검에 넘겨서 좀 알아서 해보세요. 원래 검찰에서 수사하던 것은 대부분의 자료나 증거들을 특검으로 넘기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자료도 지금 한간에서는 사실 그 정호성 휴대전화에 있는 게 뭐냐가 제일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안 넘길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걸 넘기긴 넘길 텐데,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서양호 소장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압박하는 검찰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어요. 저는 그 발언 정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빨리 조사를 받아라. 뭔가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현재까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분노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검사들이 그 내용 중에 어떤 거 가지고 분노했다는 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분노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식 발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은 그냥 빨리 조사를 받아라. 조사를 안 받으면 더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른다. 뭐 이런 정도의 압박용이 저는 오히려 더 많지 않은가 싶어요. 그렇다 보면 왜 그러냐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 있다면, 자, 그걸 공소장에 지금 전혀 안 났잖아요. 최순실 씨 공소장, 정호성 전 비서관 공소장, 그 다음에 차은태 씨 공소장,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중요한 내용을 다 숨기고 공소장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그 내용,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라는 게 그다지 어마어마한,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볼 땐 내용보다도요, 그 휴대전화에 녹음된 파일이 공개됐을 때 대통령의 최순실에 대한 호칭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내용이야 공소장에 쓸 수 없을 만한 그런 하찮은 것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러니까 호칭 같은 거 이제 국민적 정서나 감정에 불을 지필 수 있는 범죄 혐의와 무관하게. 그렇습니다. 범죄 혐의와 무관하게. 그런 것들이 일종의 정치적 접근으로 본다면 대통령한테는 엄청난 후폭풍이 될 수는 있겠죠. 자, 어제 차은택 변호인이 좀 과거 다른 변호인들과 분명히 다르게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질적인 업무는 오히려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인 김성현, 이 플레이그라운드하고 미르재단 관련 업무를 전부 주도했습니다. 맨 나중에는
김성현을 통하지 않으면 차은택 감독이 최순실과 연락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차은택 감독은 어느 순간부터 최순실로부터 배제가 많이 됐습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소설이나 사상누각 이런 표현은 제가 볼 때 적절치 않고요. 제가 옆에서 그동안에 변호인으로서 지켜본 바로는 검찰은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일 네. 의원, 우리가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동안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가 나와서 한 얘기, 그 다음에 이경재 변호사가 나와 최순실 변호인이 나와서 한 얘기는 되게 뭐 소설이다, 검찰 수사 결과 소설이다 그랬고 사상 누각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누구나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차은택 씨가 상당히 협조하는 모양새를 잠시 네. 간단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대통령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새누리당이 1호 당원이기 때문에 윤리 차원에서 징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고 오늘부터 지금 징계 논의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공식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 결과는 이제 공식적으로 회의가 좀 진행이 돼봐야 되겠지만 어떤 식의 중징계가 나올지 뭐 심하면 지금 출당 얘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도 당 자체 친박 비박의 갈등과 무관하게 이 공적 윤리위원회 결정도 중요한 의미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먼저 간단하게 그 윤리가 대통령을 출당을 하더라도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 지도부가 최고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게 뭐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정현 대표가 자리를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윤리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사실은 새누리당 지금 당원 당규에 어떤 당원이 기소만 되면 바로 당원권 정지로 들어갑니다. 옛날에 박근혜 천막 당사 시절에 박근혜 대표가 만든 그 당원 당규고 가장 가까웠던 분 중에 한 분인 김동영 그 전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인데 그 사모님이 이제 지방선거 관련해서 공천운동 받았는데 바로 그때 저 당원권 정지가 됐어요. 그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저 규정을 강하게 적용을 해왔던 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이 현재 기소는 안 됐지만 기소 대상은 이제 뭐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고 피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준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아까 주신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차은택 씨 변호인 관련해서 누구나 예상할 수 있지만 구형량을 줄일 수 있는 거죠. 협조하는 모양새로 갖춰가면서 차은택 씨는 그때 아마 상당히 화가 난 거 아닌가 싶어요. 저 최순실 씨가 그 김성현 시켜서 그 김성현은 차은택 씨가 추천한 사람인데 중국에 있는 차은택 씨한테 전화해서 거의 우리말로 시쳇말로 독박 써라. 네가 많은 걸 안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데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기는 스스로 방어를 하고 많은 걸 최순실 씨한테 이제 넘기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그것 때문에 또 최순실 씨는 매우 화가 나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근데 이 이제 윤리위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윤리위원회에서는 이 새누리당 당에 아주 중대한 해를 끼쳤을 때, 그럴 때 이제 이런저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뭐 탈당 권유부터 처음에 뭐 경고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출당까지 다 내릴 수 있는데. 물론 저기에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해서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해야죠. 저걸 수용 안 해도 되고. 그러나 윤리위원회가 만약에 거기서 탈당 권유나 뭐 또는 출당 같은 조치를 취했을 때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 그걸 지도부가 거절했다 할 경우에 지도부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전 윤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건 대단히 크다. 그게 뭐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든 안 되든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정치적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어제 차은택 변호사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와 함께 최순실 골프를 치는 과정을 또 적나라하게 그대로 또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시점이 또 우리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도됐던 의혹이 거의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데 바로 우병우 그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되고 나서 한 달 정도 있었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을 볼 때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되었으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차은택 그리고 이화여대 교수 그리고 고영태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 그 당신을 민정비서관으로 만들어줬으니 정유라가 이대 들어가는 거 그리고 차은택이 하는 이런 문학의 사업에 대해서 일이 생기더라도 뒷배가 돼달라
라고 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이 아닌가라고 합리적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 오늘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아예 저 우병우 민정수석이 장모에게 자 차은택 씨 분명히 좀 도와달라고 최순실 씨가 얘기했고 우병우 민정수석의 장모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이게 공적으로 변호인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음지에서 대통령 이용해서 돈을 축적한 사람들은 최태민이나 최순실 같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네. 양지에서 권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비호하고 묵인해 준 사람들이 바로 김기춘, 우병우 이런 그 소위 말하는 권력을 가지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겠나라고 하는 그 의심이 생겨난 대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최순실에 대해서 개인 비리 문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병우라던가 그리고 김기춘 전 실장이라던가 이런 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사해야 될 대목이 이것에서 드러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목하는 사람이 고영태 씨입니다. 자, 초기에 이 최순실 게이트가 초기에 논란이 됐을 때 아주 고영태 씨가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랑 어떻게 알게 된 사이입니까? 대통령의 가방 때문에 우연치 않게 저희 알게 됐습니다. 가방을 만들다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네,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2012년 말 정도. 태블릿 PC 본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 사용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못 봤습니다. 자, 궁금한 게 지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온갖 인물들이 다 등장하는데 지금 다 이렇게 큰 파도가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 정작 고영태 씨는 싹 묻혀갔습니다. 그러니까 고영태 씨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차은택 씨를 그 최순실 씨한테 소개해준 소개시켜준 이후에 네. 본인의 역할은 상당히 정도 축소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축소된 역할 때문에 이번에 고영태 씨가 초반에 뭐 PC 문제를 비롯해서 이것저것 아마도 그러죠. 검찰에 제보를 네. 하거나 언론에도 제보를 하거나 네. 이런 장본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런 거 보면 검찰에서도 고영태 씨한테 초기 그 과정만 그 조사를 하면 사실 그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은 고영태 씨는 거기에서 그 실질적으로 역할을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영태 씨는 초반까지만 조사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고영태 씨를 지금 추가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고영태 씨가 소개해준 사람들이 이제 그 이후에 차은택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질렀으니까 네. 그래서 고영태 씨는 지금은 뭐 검찰의 조사 대상에서 좀 제외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고영태 씨 소재 파악도 굳이 검찰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막장 드라마 같은 건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가 만난 이 남자들, 특히 뭐 차은택 네. 씨라든지 무슨 김성현 미래정부 네, 부총리 이런 사람들을 연결시킬 첫 번째 입구이자 그러니까. 고리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영태를 통해서 그 고구마 주기처럼 나와서 설명이 되는데 고영태는 정작 소개시켜주고 일종의 팽당한 지금 분위기 네, 아닙니까? 네. 최순실 씨한테 이제 거리가 좀 네. 멀어지면서 자기는 오히려 떨어져 나간 느낌이었기 네. 때문에 또 고영태 씨 자체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면서 이 최순실 게이트의 첫 뚜껑을 연 것과 연관되었다는 의혹도 있는 거고 검찰에도 맨 먼저 가서 소환 조사하면서 네. 상당히 많은 내용을 진술한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최순실 씨와 가장 가까이 지낸 초기 인물이면서 배신당하면서 그 배신감을 토로하면서 이 사건 전체의 입구를 뚜껑을 연 그런 장본인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범죄 여부나 뭐 사법 처리 여부를 떠나서 정말 막장 드라마의 정말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는 것도 좀 씁쓸한 느낌밖에 이 사람이 네. 주연은 아니었지만 조연이었는데 네. 최순실 가까이에 있는 조연이었기 때문에 네. 최순실 씨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보는 바람에 그 그렇죠. 골프장에도 가 있었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집행자는 아니었어도 훌륭한 목격자가 되어서 네. 검찰이 사건의 얼개를 그리는데 상당부 밑그림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고영태다. 그래서 그 역할이 구체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실제 집행자를 찾는 것에 주력할 때는 지금 당장 크게 쓸 그 쓰임새가 다 된 게 아닌가 이렇게 검찰은 판단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검찰서에 상당히 협조해서 좀 지금 덕을 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 오늘의 키워드 보고 오겠습니다.